안녕하세요, 선생님. 궁금한 점 있어서 문의드려요. 이마 보형물 제거 전후 신경 손상은 회복 불가능한 걸까요? 이마 수술하고 신경 손상은 대부분 감각신경이죠. 감각신경은요, 의사들끼리 이런 말을 해요. 물론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감각신경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좋아져요. 일부러 끊어먹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좋아지고, 더 조금 한 발 더 나가면 설사 신경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신경이 그 마비된 듯한 느낌을 주는 영역을 이렇게 커버해 주기도 하고요. 또 잘린 신경이 자라나서 붙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구적인 손상이다, 불가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 신경 다쳤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에이, 좋아질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뭐 6개월이면 좋아져요. 1년이면 좋아져요. 이렇게 하면서 뭐 달력에 X표 하면서 있으면 그런 분들은 절대 안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냥 에이, 좋아지겠지 뭐 하고 있다가 무던하게 지내신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괜찮아졌네? 이런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근데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되더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광대 수술할 때 이물고 잔다고 해서 보톡스 맞았는데 3개월이나 지났는데 페임이 그대로예요. 교근 원래대로 돌아오면 나아지나요? 그러니까 보톡스를 맞고서 저렇게 볼 페임, 교근 영역에 이렇게 페임이 이렇게 쫙 있는 경우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되려면 뭐 보톡스 맞을 때 어떻게 맞아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 요런데 막 처지는 느낌 생길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폐이니까. 그래서 3분의 1로 나눠서 아래쪽에만 주로 맞고 좀 심하다 싶으면 위에는 뭐 70, 30, 빵 이런 식으로 3등분해서 맞아라.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 이유예요. 이렇게 패이면은 너무 많이 패여 보여서 좀 처져 보이고 늘어져 보이고 이러니까. 근데 보톡스는 장점이 오래 안 간다는 게 단점이기도 하지만 5, 6개월 지나면 원상태로 회복된다는 게 또 완전한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버시블 하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사 안 맞으면 좋아지니까 시간 지나면 좋아져요. 지금 3개월 됐으니까 약 기운이 한 5개월 넘어가면 떨어지기 시작할 거고요. 한 7, 8개월 잘 먹고 지내다 보면 옛날하고 똑같은 모습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상담 감사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걱정 많이 했는데 점점 찔리는 듯한 느낌은 많이 사라졌고 통증도 사라지고 있기는 한데 가끔씩 건드리지 않아도 아픈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찝찝하긴 해요. 이게 신경이 살아나는 느낌인 거고요. 캐놀러로 시술했고요. 아무래도 필러 양이 너무 많았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한 달 정도 지켜봤는데 결국엔 녹이게 될 것 같아요. 녹이고 나면 눈밑이라 꺼지게 될까 걱정되기는 하는데 45도 각도에서 보면 살짝 튀어나오고 필러한 듯한 느낌과 불편감에 이건 아니다 싶네요. 원장님 한 가지 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6년 전에 스컬트라 2회 했고 이번에 눈밑 필러를 하면서 앞볼에도 살짝 들어갔는데 시술할 때 스컬트라를 해서 왼쪽이 유착이 되어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할 때 왼쪽 볼이 유난히 아팠고 하고 나서도 왼쪽이 계속 아팠습니다. 현재 걱정은 눈밑은 녹일 예정이고 그러면 앞볼도 녹여야 할지거든요. 제가 추후에 앞볼 스컬트라를 하게 된다면 필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도 괜찮을까요? 필러랑 뒤엉키게 되는 건 아닌지, 녹이고 하는 게 좋을지 스컬트라랑 필러가 전혀 영향 없는 다른 층에 주입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같은 층에 들어갈지 다른 층에 들어갈지는 뭐 시술해 주시는 선생님이 정하는 거지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고요. 스컬트라 상담받은 병원에서는 녹이고 해도 되고 안 녹이도 해도 된다 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 걱정이 돼서요.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스컬트라 언제적 스컬트라예요. 스컬트라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스컬트라라는 저 맞아봤어요. 저 여기 볼에다 맞아봤어요. 벌써 한 5년 전에. 저도 여기 앞볼이 꺼져 있잖아요. 나이 드니까. 그래서 한번 맞아봤어요. 뭐 이 좋다는데 하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효과 없습니다예요. 별로입니다예요. 재미없습니다예요. 그럼 그 스컬트라의 성분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스컬트라는요. 말은 그러죠. 콜라겐 재생을 뭐 촉진시켜서 뭐 반영구 필러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스컬트라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듣는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HA 필러 그런
그 베이스에 본시멘트라고 우리가 흔히 제가 많이 쓰는 그 PMMA 비드라고 그래서요. 작은 구슬처럼 작게 만든 가루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고 어떤 분들은 되게 걱정하시는 본시멘트 가루를 잘게 부셔서 HA에 섞어서 넣는 느낌인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HA는 나중에 흡수될 거고 본시멘트 가루가 주변으로 흉살이 생기면서 그게 콜라겐이 형성이 재생이 된다라는데 나쁘게 말하면은 좋게 말하면 콜라겐이고 나쁘게 말하면 흉살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게 아직까지 제품이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물론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필러 종류는 무조건 제거 가능한 그냥 뭐랄까 해독제가 있는 녹일 수 있는 필러만 맞으시라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필러 갖고서 여기저기 넣어보고 빼보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신경 다치고 이런 분들한테 굳이 반영구 필러랍시고 이런 거 넣어서 괜히 혹 따라주는 느낌이 저는 들어서 모든 환자분들한테 권하기를 옛날에는 HA 필러가 되게 비쌌어요. 한 앰플에 제 기억에 처음 레스틸렌이 우리나라에 나왔을 때 한 30만 원 돈 나왔어요. 1cc에 30만 원 돈 했어요. 근데 지금 국산 필러도 나오고 뭐 필러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요새 필러 되게 싸거든요. 뭐 이렇게 대량으로 필러만 주입하는 병원에서는 뭐 1cc에 뭐 10,000원 막 이렇게 받는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아서 그렇게 못 사는데 그래도 한 10만 원 미만에서 요새들 산단 말이에요. 병원에서. 그러니까는 환자들한테도 싸게 놔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싸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비싸다고 스컬트라를 뭐가 좋다고 그렇게 하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스컬트라를 광고하는 병원들의 그 중요 뭐 마케팅 포인트 그거는 반영구다. 뭐 내 그 콜라겐이 재생이 돼서 반영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맞아봤는데 아니고요. 그리고 그 말이 좋아서 콜라겐이지 나쁘게 말하면 흉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성빈 씨가 댓글에 하나 달아주셨는데 PLLA는요 녹는 플라스틱이에요. 폴리락틱 애시드 계열인데 PLA 계열이 락틱 애시드 계열이 녹는 게 되게 늦어요. 그리고 PMMA는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스컬트라가 PLLA 같아요. 제가 기억에 아까 조금 헷갈린 것 같아요. 그 PMMA로 만든 그 필러도 있는데 제가 그거랑 헷갈린 것 같아요. 스칼트라가 PLLA였는지 PMMA였는지는 제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뭐라도 저는 별로예요. 녹는 거 아닌 거는 맞지 마세요. 의료 전문가라는 전문의가 턱끝 근육 묶기는 안 해도 된다라는 요지의 저런 주장을 하면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은 믿을 수밖에 없고 그에 상응하는 논리를 쌓을 수밖에 없는데 싶습니다. 백 원장님도 경험 많은 훌륭한 의료 전문가이시지만 그 글을 쓴 전문의 선생님도 의료 전문가이시니까요. 이렇게 논문과 근거를 같이 준비해서 교육해 주시는 백 원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흥미롭게 잘 보고 있고 많은 지식과 인사이트도 배워갑니다. 모든 의학적인 내용은요. 논쟁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의학이나 과학은요. 논쟁을 통해서 발달했어요. 뭐 천동설, 지동설 멀리 가면은 천동설, 지동설도요. 굉장히 근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과학자들 사이에서 디베이팅을 하면서 어떤 한 계기로 지동설이 망가지고 지고 천동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졌죠. 그러니까 모든 과학은 논쟁이 필요해요. 왜? 각자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 들어서 보는 모습들은요. 근거 없는 주장들이 있어요. 그냥 본인의 생각, 본인의 바램을 마치 근거 있는 과학인 양, 팩트인 양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립되지 아니한 그런 좀 디베이팅이 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어떤 선생님은 이게 좋다, 어떤 선생님은 이게 좋다, 뭐 이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 영역은 뭐 정립이 아직 안 됐으면 그 주장하는 사람의 근거를 보셔야 돼요. 아니면 실제 사례를 보시고요. 근데 제일 비겁한 과학을 하는 과학자, 또 전문가라는 사람이 뭐냐면 목소리만 높은 사람. 근거랑 팩트가 없고 목소리만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감성팔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
자기가 무슨 사이비 종교 마냥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환자들은 근거를 설명하는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냐면 어렵거든요. 또 이해해야 되거든요. 귀찮아.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종교가 있어요. 내가 법이요. 이런 종교가 있어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뭔 개소리야. 네가 왜 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내가 판단할 능력이 없고 난 부족해. 저 사람 왠지 신뢰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법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맹신하게 돼요. 종교처럼. 제가 옛날에 사이비 종교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어떤 종교 집단에서 그런 걸 해요. 나한테 우리 종교를 믿으면 네 전 재산을 교회에 기부해라. 그러면 교회가 너 하늘나라 갈 때까지 너를 케어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의지할 가족이 있거나 본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됐다고 느끼는 사람이 나를 케어해주고 나를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보호해 주겠다면 내 전 재산 기부하고 싶어져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느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비판적으로 보고 무조건 속된 말로 까대기만 하는 분도 계세요. 그냥 삐딱해. 그런 분도 계세요. 그냥 이성도 없고 그냥 싫어서 삐딱한 분도 있어요. 둘 다 양극단이에요. 제가 볼 땐.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내가 판단할 때 뭔가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근거가 스테이블하게 계속 반복될 때 그걸 우리가 정설로 믿을 수 있는 거고요. 그냥 한두 개의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나빠. 뭐 이런 거 안 좋고요. 원리도 없고 주장도 없어. 그저 남의 얘기 짜집기, 감성팔이, 논리는 존재하지 않는 나열.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사이비 종교 같은 건데 이상하게 이제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매체들이 발달하면서 약간은 환자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스낵 인포메이션을 주다 보니까 근거나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약간 그냥 이런 건 절대 하지 마. 이유는 그냥 내가 하지 말랬으니까. 또는 절대 하지 마. 이거 봐. 잘못된 거 있잖아. 이렇게 뭐 한두 가지 갖고서 얘기하는 그런 거는 좀 잘못된 내용인 것 같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논쟁은 필요하고 굉장히 건설적인데 그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비방을 하면서 그냥 근거 없이 너 싫어 이렇게 대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보는 모습들 있죠. 건설적인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해야지 말싸움질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정치인들 막 하는 거 보면. 그게 우리나라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그게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버릇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통사고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차 세워놓고서 뒷목 잡고 나와가지고 소리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서로 싸웠어요. 삿대질하고 멱살 잡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서. 요새 차 사고 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접촉사고 그냥 간단히 꿍 부딪힌 거. 서로 전화번호 주고받고 보험 접수하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빠이 하지 상대방하고 그렇게 뭐 핏발 날리면서 욕하고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꼭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접하실 때 약간 근거와 팩트와 근거 데이터를 좀 보시고 그 근거 데이터에 뭐, 본인이 첨삭한 뭐 모자이크 또는 뭐 화면 조작, 포샵 이런 것도 지금은 난무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 수술한 지 2주 됐는데 콧볼축 수술 가능한가요? 뭐 이렇게 급하세요? 코 수술한 지 2주 됐는데 뭔 또 수술을 해요? 아직 붓기도 안 빠졌고 자리 잡기도 전인데. 제발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수술을 하면요. 충분히 그 수술 효과를 좀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세요. 붓기도 안 빠졌고 자리도 안 잡았는데 왜 또 수술을 해요?
아니, 뭐, 색칠을 하는데, 한 색이 마른 다음에 그 위에 다른 색을 칠해야지 색깔이 안 섞이잖아요. 마르지도 않은 물감이 위에 또 다른 물감을 덧칠하면 색이 섞이잖아요. 여러분 수술할 때도 그런 마음을 좀 가지세요. 조금 이 수술하고 나서 이 수술의 결과를 천천히 확실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수술을 계획해야 실수가 없지 않겠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여드름 흉터가 많아서 마이크로 니들링을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코 수술 받게 되면 실리콘 손상 때문에 이런 수술을 못 받을까요? 대략 실리콘이랑 피부 사이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요. 여기 매부리 있는 데 있죠. 매부리. 거기는 1mm도 안 돼요. 수술을 했건 안 했건. 제 피부도 이렇게 잡아보면 두께가 한 1mm 좀 언저리예요. 1점 몇 mm 정도 될 거예요. 2mm가 채 안 돼요. 근데 수술한 환자 중에 여기 피부가 굉장히 얇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콧등 얇은 데는 피하시고 코끝도 웬만하면 연골 작업이나 이런 거 해놓은 데는 피하시고 그래서 보형물이나 연골 작업이 돼 있는 데는 조금 피하시는 게 맞지 거기에 괜히 건드렸더니 염증 나면 말썽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신중하시라. 그리고 사람 피부 두께가 사람마다 달라요. 코 피부가 굉장히 두꺼우신 사람 분도 있지만 굉장히 얇은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고민하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장님, 광대 수술 후에 속이 안 좋기도 하고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거의 2일에 한 번씩 구토를 한 달 동안 하고 있네요. 혹시 이게 광대 수술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광대가 벌어진다거나 밀어넣었던 광대가 압력 때문에 다시 나온다던가 답변 부탁드릴게요. 뭐 사실 이게 뭐 구토한다고 이렇게 뭐 광대가 벌어지거나 그렇게 됐다면 수술이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리고 광대 수술 때문에 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건 아니고 보통 마취 기운이 남아있을 때 구역질이 나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첫날 보통 마취 깰 무렵에 약간 미식거리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라면 뭐 그날만 지내면 되는데 지금 뭐 한 달 동안 2일에 한 번씩 구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병원 내과에 가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고 약의 도움을 좀 받으세요. 이렇게 좀 미식거리는 거 눌러주는 약이 있거든요. 그런 약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맞고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내과에서 약을 주니까 그 부분도 좀 약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래서 토하는 게 그렇게 계속되는 게 광대가 문제가 아니라 식도랑 위벽이 상해요. 그러면 진짜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더 중요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토했다고 광대뼈가 부러지고 불료합이 된다? 그럼 그 수술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엄지발가락 분쇄골절 검지부터 소지골절 개방성 골절이라 수술받았고 엄지발가락 혈관이 끊겨 긴급하게 연결했고 부서진 발가락 고정핀 받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 후 개방된 부분 골수염 절단위염이 있다. 그래서 지금 골절 수술만 6번 시간은 2달 지났고요. 그 와중에 엄지발가락은 감각이 전혀 없고 가동 범위가 거의 0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네요. 뼈가 잘게 부서지면요 관절이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도 관절이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절이 있잖아요. 근데 이 뼈가 바스라졌다는 표현을 써요. 크러싱 인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분쇄골절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스라지고 나면 그 관절까지도 부서지기 때문에 관절에도 뼈채로 그냥 통으로 굳어버려요. 그래서 가동 범위는 제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환자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절단 위험성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잘라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움직이지 않더라도 단련은 있는 게 걷는 거랑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이득이 큽니다. 지금은 괴로우시겠지만 절단 안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런 움직임이 안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는 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진짜 잘라야 마땅한 상처였고 흉터였는데 그게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 분들이 노력하셔서 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는 것까지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이 좀 뭐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현실은 그렇다는 거 조금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조금 마음을 다독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넙대대한 얼굴, 볼륨 없는 앞광대,
함몰, 입, 사각턱으로 비대면 상담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현재 휜코, 비중격 망곡증 때문에 이노피 코 성형을 먼저 할까 고민 중인데 학생이라 한꺼번에 다 하기에 무리여서 혹시 순서가 있다면 코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일까요? 네, 코를 먼저 하십시오. 코는 어느 정도 높이는 있는데 휜코가 제일 문제였어요. 근데 수술하면 앞광대가 더 꺼져 보이고 입은 더 들어가 보일까봐 걱정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함몰된 입이나 뭐 앞광대 이것도요. 코 수술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무조건 코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앞광대 지방 이식이나 이마 지방 이식은 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 중안면부가 꺼져 있는 사람이 이마가 나오면 중안면부가 더 꺼져 보입니다. 그래서 앞광대 지방 이식은 크게 도움 안 될 테니 굳이 하지 마시라. 왜냐면 앞광도 지방은요, 잘 흡수가 돼요. 왜냐면 표정 짓고 움직이는 데라. 그래서 코만 하세요. 간호학과 다니시는 분 같은데, 코만 하시고, 코만 해도 조금 나아지거든요. 중안면부 함몰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번에 영상 말씀드리면서 이거 보고서 이중턱 발생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얘랑, 이게 수술 전이고요. 턱뼈를 줄여준 거거든요. 이거랑. 오씨, 이중독 생겼네.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이게 제가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데, 뭐,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도 환자가 이제 안 따라주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바빠서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척추 한번 보세요. 얘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하고 찍은 거랑요, 이렇게 하고 찍은 거의 차이예요. 이 왼쪽 사진은요, 이렇게 하고 찍은 거고요. 이렇게 턱을 내밀고 이렇게. 그리고 이 오른쪽 사진은 이렇게 찍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접혀 보이는 거예요. 그거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 거리로 볼 수도 있고요. 이 설골 높이로도 볼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에어웨이로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에어웨이는 서 있죠. 근데 여긴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아, 이분은 이중턱이 없습니다. 참고로. 저 이중턱 있나요? 제가 이중턱이 있나요? 이렇게 하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없고요. 이렇게 하면 있고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의 병원에서 이제 이중턱 지방흡입한 거 효과를 보여주는 수술 전후 사진을 보면요. 저는 항상 그 자세를 보거든요. 이렇게 해놓고서 이중턱이라고 얘기하는,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사진, 논문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중턱이 아니고요. 실제 이 환자는 이중턱이 없습니다. 근데 CT 찍을 때 이렇게 받치고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답이 되셨길 바라고요. 안녕하세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광대 축소 고정 방식으로 했는데 왼쪽 광대 아랫부분을 누르면 왼쪽 치아, 왼쪽 광대 아래를 누르면 앞니, 왼쪽 치아가 눌리는 듯한 이물감이 들어요. 병원에서는 광대 수술 후 치아 손상이 없다고 하는데 없어질까요? 로션 등 바를 때 불편해서요. 뭐 광대 수술로 치아 손상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는 한데요. 그 스크류가 치아 뿌리에 닿아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요거는 CT 찍어서 확인해 보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CT로. 아마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원장님, 저는 만성 이하선염이라 하더라고요. CT상의 문제도 전혀 없고 어떤 면역체계 때문인지 아프진 않고 얼굴에 부종이 늘 있어. 과거랑 얼굴이 다르고 평소엔 아프지 않은데 어금니 쪽을 바늘로 쿡 찌르는 느낌,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을 땐 6개월에 한 번 정도 욱신거립니다. 저는 이게 어금니 신경치료, 임플란트 문제라 생각하여 모두 제거해도 지속됩니다. 이런 경우도 제거 수술 가능한가요? 늘 불편한 이것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너무 절실한 마음에 댓글 답니다. 이하선염 힘들죠. 힘들죠. 제가 그 블로그에도 말씀드렸죠. 귀미쌤 이하선염 뭐 아니라도 이렇게 비대증 있는 분들에 대해서 뭐 안내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글을 블로그에 답을 못 드렸는데요. 그 게시글에다가 남겨드릴게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이비인후과의 조재구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친한 선생님인데, 조재구 선생님하고 저번에 일전에 사석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이하선염 이렇게 좀 제거하고 싶어 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내가 보내도 되겠냐 그랬더니 보내시라 이렇게까지는 답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이비인후과의 조재구 교수님을 찾아가시면 제가 보냈다고 하세요. 그러면은 아마 설명해 주시고 아마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일일이 다 답변 못 드리고 메일 주신 분도 계신데 일일이 답변 못 드리는데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인조진피로 코끝 수술하고 2달 반 되어 가는데 아직도 코끝이 붉어서 너무 속상해요. 요즘 마스크 벗고 다니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코를 물어봐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인조진피 코끝 수술하면 원래 이렇게 코끝 붉은기가 오래 가나요? 피부가 얇은 분이면 그럴 수 있어요. 피부가 얇은 분이기 때문에 진피를 넣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진피를 넣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뻘건 느낌이 있죠. 근데 6개월, 1년 가는 경우도 있고요. 1년 정도 넘어가서까지 만약에 6개월이 넘어가고 그랬는데도 그렇다면 코끝에 혈관 레이저를 받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피부과에 보면 혈관 레이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병원들 찾으셔서 이 코끝에 뻘건 거에 대해서 혈관 레이저 좀 받으시면 조금 완화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짝 주걱턱인데 턱의 옆부분이 아닌 정면 부분을 약간 갈아낼 수도 있나요? 갈아낼 수 있죠. 턱끝 후진술까지는 과한, 턱끝 후진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반대합니다. 선생님, 앞턱 폭을 좁히고 약한 주걱턱을 고치려는데 근육절제나 티졸골 없이 살짝 갈아내는 수술이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죠. 근데 그 수술이 환자분한테 맞을지는 글만으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저한테 이렇게 글로 물어보고 된대. 나 그렇게 하면 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잘못된 판단이십니다. 제가 요새 식사만 하면 관자놀이 쪽이 부어오르는데 축두근 보톡스가 효과가 있을까요? 네, 효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한테 오셔서 보톡스 맞으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 교근 축소술을 했어요. 태우는 방법으로요. 한쪽은 근육이 어느 정도 생겨서 자연스럽지만 다른 한쪽은 근육이 잘린 것처럼 패여서 광대 위쪽 근육이 더 사용되다 보니 한쪽 광대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비대칭이 되어버렸어요. 차라리 근육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패인 부분은 안 생기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우울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필러로 메꾸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없고 그래서 제가 근육 축소술 반대하고 근육 제거술 반대하는 이유가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회복 불능이거든요. 보톡스 값 싸니까 우리 보톡스 맞읍시다. 근육 절제, 교근 축소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보톡스 맞읍시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겨버리면 답도 없고 정말 고생 많이 하세요. 안전하게 가고 싸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왜 힘들게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톡스가 진짜 비쌀 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톡스 정말 싸잖아요. 막말로 머리 파마하는 것보다 싼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왜 자꾸 이런 문제를 만들까요? 1년에 2번 주사 맞으러 가는 것도 귀찮아서 그럴까요? 비용 문제 때문은 이제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이 문제를 감수하고서 이럴 만큼의 위험성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원장님. 추가로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재건 수술도 광대 수술과 비슷한 정도의 연부 조직 손상을 동반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비슷하지만 그거보단 적다. 여담으로 제가 피부의 물성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데 첫 번째 수술의 손상이 1이라면 두 번째 수술로 인한 손상은 플러스 1, 산술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는 기하깁수적으로 이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자, 1 플러스 1 플러스 1, 1 플러스 1 이렇게 그걸 산술적인 증가라고 하고요. 지금 지수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로그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산술적. 이거 수학과 선생님인가? 아무튼 이렇게 누적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지수함수로 늘어나는 거 아니고요. 약간 로그 함수로 갑니다. 격한 운동을 하기 위해 충격으로부터 강해지려는 목적으로 재건 수술을 받는 건 의미가 있을까요?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 강화가 가능하다면 자연 상태를 기준으로 얼마 정도 회복이 될까요? 이건 부위마다 환자분 케이스마다 다르고 만드는 두께마다 재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은 질문이라 어디를 생각하시는지를 모르겠고요. 광대라고 추측을 하고 답을 드리면 글쎄요, 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맞는 충격이나 이런 거를 더 좋아지게 하려고 이 수술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도를 생각한다면 티타늄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격투기 선수나 권투 취미 생활로 하시는 분들은 광대 재건을 티타늄으로 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원장님, 광대 수술 1, 2주 전에 교근에 보톡스 맞으면 광대뼈의 분류압을 피할 수 있나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도움은 조금 됩니다. 교근의 움직임이 광대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나요? 주죠. 그리고 만약 분류압을 피할 수 있다고 하면 왜 대다수의 병원에서 보톡스를 권하지 않는 걸까요? 그게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주변에 질문 드릴 전문가가 없어서 원장님께 여러 번 질문 드리네요. 방송해 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톡스를 루틴히 놓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수술하면 환자분들이 옛날처럼 수술하기 전처럼 막 씹어먹고 그러진 못하잖아요. 오물오물 먹기는 하지만 막 딱딱한 거 씹어먹으려고 광대 수술하고 그러는 사람들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보통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한 달 정도를 그냥 적당한 보통 정상 식사하면서 지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사실은 뼈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해서 뭐 보톡스까지는 필요 없어요. 근데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있죠. 그 뭐죠? 3대 친다고 그러는 거 그거. 그 뭐 역기 들고 이러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유독 교근이 발달해 있어요. 왜냐면 악 쓰면서 이렇게 올리다 보면 교근이 이렇게 발달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수술 전에 보톡스를 맞춰서 수술을 해요. 저도. 그 이유는 교근이 워낙에 발달해 있어서 보통 사람보다 교근의 힘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래요. 근데 보통의 우리 여자들, 특히나 뭐 여자들이나 보통의 우리라면 광대 수술하기 전에 보톡스를 교근에 꼭 맞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환자가 뭐 이갈이가 심하다던가 또는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던가 그런 경우라면 혹시라도 모를 그런 근육에 의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놓죠. 근데 루틴이 놓지 않는 이유는 보톡스를 맞아서 여기가 패여 보이면 광대가 더 커져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얼굴 작아지려고 수술했는데 광대 커 보이려고, 크게 보이려고 그렇게 만들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짧고 낮은 코 수술을 위해서 디로테이션 그라프트에 대해 알아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하외측 연골을 박리한 후 귀연골을 이식하여 상외측 연골과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붙어있던 하외측 연골을 박리하는 것이 코의 구조상 안전한가요? 근데 상관없어요. 연골과 연골 사이 귀연골에 의지해서 고정하고 있는 것이 불안정하게 느껴져서요. 덜렁거릴 것 같음. 그 정도로 수술을 대충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디로테이션 그라프트의 내리는 힘에 의해서 코가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디로테이션 그라프트는 내리는 힘에 의해서 돼지코가 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되려 부드러운 귀연골이 비강 쪽으로 휘게 되지는 않나요. 그래서 살짝 이런 식으로 넣어놓죠. 그래서 이렇게 휘게. 디로테이션 그라프트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이렇게 돼지코가 되게끔. 그래서 상외측 연골과 하외측 연골 사이에 공간이 비어있지 않고요. 그 사이에 연골을 그라프트하는 겁니다. 이게 뭐 조금 그려보면요. 우리가 코를 그릴 때 코뼈가 이렇게 있고요. 코뼈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상외측 연골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코끝 연골이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코의 뼈대 구조예요.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상외측 연골과 하외측 연골 사이 여기를 분리를 시켜가지고요. 얘를 일로 내린 다음에 이 빈 공간에 여기다가 그라프트, 연골을 그라프트 해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디로테이션 그라프트라고 해요. 그리고 이럴 때 이 연골과 이 연골 사이에 공간이 많이 비면 여기에다가도 인터포지셔널 그래프트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연골을 조금씩 껴넣습니다. 비워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인이 저렇게 용어 쓰면서 질문하니까 되게 좀 어색하긴 하네요. 요새 환자분들의 수준이 이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회전 이식과 비중격 연장을 같이 쓰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할 시 귀연골만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서 코끝이 얼마나 딱딱한지 비중격 연장을 하면 무조건 딱딱해요. 길이 연장은 얼마나 더 가능한지 환자분 연부 조직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안전한지 안전한 거는 둘 다 안전한데요. 결국은 환자분의 연골과 피부 두께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거를 환자를 배제하고 뭐가 더 좋냐 이런 얘기 해봤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밥 잘 먹는 애한테 영양제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기근으로 고생하는 아사 직전에 사람한테 영양제 뭐가 좋아요? 이 질문하고는 완전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뼈, 그 다음에 연골의 두께, 피부 두께에 따라서 그 차이에 의해서 수술 방법이 어느 게 더 우선적이 되고 이걸로만 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옵션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코가 작고 낮고도 중요하지만 피부가 늘어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끝에 추가로 귀여운 거를 얻는 경우 코가 처질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들창코의 경우 오히려 희소식인 건가요? 들창코는 다른 얘기예요. 들창코는 이렇게 들린 거고요. 코가 돼지코처럼 이렇게 들린 거고요. 이건 낮아진다는 건 옆에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들창코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이거 영어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들창코는 세팔릭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여기 머리 쪽으로 회전한다는 걸 말하거든요. 세팔릭이라는 게 머리 쪽으로라는 라틴어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의학용어로는 세팔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코다리라고도 쓰고요. 그래서 세팔릭 로테이션이 된 게 들창코고요. 이게 코끝이 낮아진다는 거는요. 이 올려놓은 내잘 하이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루핑이라는 단어도 쓰고 이 연골 넣는 게 밑에 받쳐주는 스트럿이라고 하는 기둥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뭐 어쨌든 그런데 축구를 좋아해서 최대한 안전하고 코끝 움직임이 부드럽게 하고 싶어 여러 가지 공부 중에 있습니다. 공부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환자분 상태를 먼저 파악하세요. 내 코는 연골이 발달한 코인가, 피부가 두꺼운가, 늘어날 여력이 많은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수술 방법은 여러분들 공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진단. 그 다음에 환자의 바램. 환자의 바램 진단이 되고 환자의 바램을 의사가 듣고 이런 상황에서 수술 옵션을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수술 방법과 장단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2단계가 다 생략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진단이. 근데 왜 여기에만 환자들이 매몰되거나 또는 여기에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만 매몰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빠지면요, 일룬 갈 필요도 없어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고 나랑 관계없는 얘기를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뭐, 사람 마음이란 게 어쩔 수가 없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생각은 하는데, 또 사람 마음이 또 인터넷 보면 다 이 얘기만 있잖아요. 왜냐하면 진단 영역은 병원 가서 의사랑 만나서 해야 되는 거고 내 바램은 내가 아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빠지고서 내 바램은 내가 아니까 여기서부터 의사 놀이가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적절치는 않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너무 커도 저는 사람들이 눈이 커서 무섭다고 제가 봤을 때 놀란 눈 같고 이 경우는 교정되나요? 뭐 이렇게 안구 돌출이 있는 분들은 또 눈을 넣고 싶어 하고 또 함물눈인 분들은 눈을 빼고 싶어 하죠. 수술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막 그렇게 권하고 싶은 느낌은 아닙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코를 실리콘과 기증늑연골로 높인 상태에서 더 높아지고 싶으면 필러를 맞는 게 가능할까요? 피부가 남는다는 전제하로요. 피부가 남는다는 전제로 그러면 피부가 남고 여유가 있다면은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막 권할 정도는 아니고요. 콧등 피부는 굉장히 낮아서요. 콧등은 높이진 못해요. 괜히 피부 상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어요. 선생님, 눈 밑 지방 흡입 후에 겠죠? 눈밑이 많이 꺼져서 필러보단 지방 이식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눈 밑에 지방 이식하려고 하는데 위험할까요? 전 눈 밑은 지방 이식하는 것보다는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필러 맞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피부가 너무 얇아가지고요. 자칫 잘못 지방 넣으면 울퉁불퉁한 것 때문에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눈 밑에 지방 꺼진 거요. 필러 맞고 버티다 보면 나이 들면 지방이 또 이렇게 눈 위에 있는 게 뒤로 넘어가가지고 조금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필러로 버티자. 그리고 눈 밑에 넣는 필러는 또 오래 가요. 그래서 지방을 넣는 게 뭐 오래 갈 것 같아서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울퉁불퉁하면 그 진짜 애물단지고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답변 되셨길 바라고요. 영상에서 절제량이 적을 때는 PCL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절제량이 어느 정도일 경우가 적고 많은지 기준치 알 수 있을까요? 이거 기준치를 뭐 정하는 건 아닌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요 정도 만드는 건 괜찮죠. 이건 구조적인 안정성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만큼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만들면요. 얘가 일로 덜렁덜렁 거릴 수 있잖아요.
얘는 덜렁덜렁 거릴 위험이 없죠. 그러니까 요게 중요하냐, 얘가 중요하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면 PCL 조금 저는 불안하고 반대하고요. 이게 메인이면 PCL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몇 밀리냐, 이거는 말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 판단 기준은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의 골격은 주걱턱 비대칭 얼굴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작습니다. 전형적인 초승달 골격입니다. 하악이 앞으로 긴 게 아닌 밑으로 떨어진 긴 턱입니다. 어렸을 때 발치 교정 후 옥리가 되어 교합도 최악이고요. 일단 양악 교정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동양인 주걱턱 수술은 대부분 상악을 앞으로 빼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하악을 넣는 방식이 대부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주걱턱인 경우 상악을 빼고 하악을 뒤로 넣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근데 환자분처럼 이렇게 떠다가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데. 아무튼 이렇게 입이 앞니가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는 채로 턱이 밑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제각턱이 된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은 턱을 앞으로 빼야죠. 그래서 지금 보여주신 예시의 유튜브 영상이 그런 건데, 이거 오픈바이트가 있어야 돼요. 주걱턱이면서 이렇게 오픈바이트, 앞니가 안 닿는, 어금니가 먼저 닿는 이런 현상이 있으면 얘를 앞으로 빼죠. 그리고 얘도 앞으로 빼고. 이거는 뭐 그 영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보는 주걱턱이 아니어서 그렇지, 이런 주걱턱 수술도 한국에서 충분히 시행하고요. 단점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나가면 여기 뼈가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뼈가, 얘가 앞으로만 나간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나갔지만 얘가 밑으로도 내려와서 교합 평면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얘가 뜨죠, 여기가. 그래서 릴랩스라는 게 있어요. 다시 얘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흡수와 릴랩스가 이 양악 수술의 단점일 것 같아요. 답변 되셨길 바라고. 한국에서도 많이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방송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동영상 올리신 거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윤곽 수술을 하고 나서 몇 년 차가 지났는데요. 제가 받은 수술은 광대 수술과 추후에 핀 제거 수술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지금까지도 눈 안화 쪽 부분이 열이 나면서 뜨거운 열감이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신경이 쓰입니다. 자이고마티코 템포럴 러브, 페이셜 러브,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러브가 손상받으면 이렇다고 했죠. 제가 광대 축소술할 때 신경이 잘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45도 쉐이빙 때 잘린 거예요. 수술 후에 저처럼 수술 직후부터 계속 눈 안화 쪽에 열감이 생기신 분들, 네, 본 적 많습니다. 이게 눈의 오른쪽 안화 쪽에 열감이 생기면서 눈이 안으로 약간 당기는 느낌이 들고, 이거는 느낌이에요. 눈이 당기진 않아요. 뜨겁더니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눈물고랑이 생기는데 노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 이거는 너무 집착해서 여러 번 쳐다보니까 없던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젊은 나이라 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착이 만들어내면 없던 게 생겨요. 마음이. 없던 게 보이고 정상적으로 있는 것도 뭐 잘못된 것 같이 보이고 막 그런 게 생겨요. 속상하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좀 다잡을 필요는 있어요. 또한 눈밑 지방 재배치하는 병원에 가서 상담해 보니 4개 병원 중 한 병원 윤곽 수술할 때 광대 축소술을 하면 눈밑 지방을 건들 수 있다라고 하던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환자의 경우는 해당 사항 없고요. 이게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할 때 재수술로 들어가는 부분인지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는데 재수술은 아니죠. 간혹 삭제를 터무니없이 많이 하는 병원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일반적으로 광대 성형한다고 눈밑 지방을 재수술로 들어갈 만큼 광대하고 눈밑 재배치 수술이 많이 어려운가요? 이거는 눈밑 재수술로 한다는 거는요, 조금은 상식 바뀝니다. 이거는 재수술 비용을 좀 많이 받고 싶은 의사 선생님의 욕심 아닐까? 이건 좀 상식 바뀐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원장님, 제가 체크한 부분 도대체 뭔가요? 골편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저걸로 인해서 열감이 이렇게 심한 건지 궁금합니다. 여담으로 대부분 광대 수술을 하면 상악동 개방이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지만 그 부분을 닫아주거나 최대한 피해서 수술하는 병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사 믿고 수술받게 되었는데, 저는 개방이 되었고 개방 좀 된다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분들도 있고, 부비동염이나 열감, 통증이 생긴다는 분들도 있는데 열감이 저 부분 중 하나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꼬다리 나온 거 이거 CT 노이즈일 수도 있고요. 피부에 바른 선크림일 수도 있고요. 뭐 광대 수술하면서 이렇게 뼈 쪼가리가 조금 나와가지고 보니 스퍼라고 해가지고 생긴 걸 수도 있어요. 이거랑은 전혀 환자분 증상하고는 상관없고요. 보시면 이쪽엔 구멍이 있죠. 여기에는 구멍이 있죠. 이게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러브가 나오는 구멍이에요. 이게 왼쪽이고요. 오른쪽은 거기가 싹 갈렸죠, 여기가. 지금 보시면. 여기는 없어요. 지금 오른쪽 CT면은 보시면 여기는 이 구멍이 없죠. 여기는 이 구멍이 있는데 여긴 구멍이 없죠. 그래서 신경이 싹 갈린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고 갈다가 뼈 조각이 여기에 살짝 들러붙었다가 뼈에 붙어서 뼈가 이제 생긴 거죠. 이건 전혀 상관없고요. 이 구멍이 없어진 걸 보면 오른쪽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러브가 손상을 받았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여기가 구멍이 없고 여긴 구멍이 있죠. 그 다음에 요 정도 상악동 열린 거는 뭐 이건 양반인 거고 요 정도면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이전 수술에 지금 내가 느끼는 모든 증상을 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진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쪽에 신경 없는 거, 잘린 거, 구멍이. 그래서 신경이 아예 잘린 상태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갈아서. 근데 그래도 좋아질 거예요. 시간 여유 갖고 천천히 보세요. 이중턱 지방흡입 수술 관련 질문입니다. 유튜브 보고 카페 가입해서 질문 남겨요. 171에 55kg인데 남잔가요? 여잔가요? 유전으로 얼굴에만 살이 많아서 지방흡입을 알아보던 중 선생님 유튜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중턱 흡입만 하려고 생각 중인데 선생님께서는 이중턱 흡입 수술을 하실 때 턱선 지방까지 포함해서 흡입해 주시나요? 아니면 이중턱만 흡입하시나요? 턱선이라는 게 여기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중턱을 우리가 나눌 때 이 턱뼈 여기 턱선 있죠. 그럼 여기를 해주느냐 아니면 여기만 하느냐 이제 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저는 흡입 안 해요. 이유는 여기는 흡입하고 울퉁불퉁해지면 진짜 골치 아픈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 턱뼈에 있는 선 요 라인 따라서 2m 여기까지 쭉 합니다. 그리고 얼굴 신경 중에 입꼬리 만지는 여기 귓바퀴 뒤에서 신경이 하나 나오는데 이 목 쪽으로 가는 신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메지날 만디블라 너브라고 해서 요 귀밑 따라서 이렇게 와서 여기로 올라가는 신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신경이 다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 하려다가 괜히 여기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정확히 말하면 이중턱하고는 상관없는 볼살이죠. 그래서 이 볼살은 저는 하진 않습니다. 원장님, 양쪽 사이드로 앞턱 보형물 넣는 거 질문 드립니다. 유튜브 영상 봤는데 전부 앞턱 보형물 사례 중에 하나의 보형물로 양 사이드와 앞턱을 보강하는 영상은 많은데 앞턱은 놔두고 양쪽 사이드로 체부 분류만 보강하는 사례 영상은 안 보이네요.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이렇게 수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턱 안 들어가고 양쪽으로만 들어갈 시 이 아래쪽 근육을 박리해야 하나요? 아니요.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턱끝 전진술이 과하게 돼서 입술이 말려 들어간 경우에는 앞턱을 갈아주거나 연장하거나 해서 조절을 하면 말린 입술을 다시 나올 수 있나요? 이게 뼈의 문제인지 연부 조직의 문제인지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맞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요렇게 넣는 경우는 없고요. 여기 귀밑각까지 해서 요렇게 넣는 경우는 있죠. 근데 여기만 요렇게 넣는 거 그렇게 수술한 적은 티타늄으로 한 적 한 번 있구나. 그 정도? 예전에 뭐 여기 한물만 교정하려고 몇 번 한 적이 있긴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드물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분들의, 초기에 그렇게 했던 분들이 좀 있었는데, 대다수는 선생님 그냥 여기 다시 할래요? 그래서 빼고 다시 다 만들었던 경우가 더 많아서 아마 최근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가 없었어요. 초기에 환자들이 본시멘트 보장라는 것도 싫었고 뭐 이렇게 불안하고 보형물이라는 것도 거부감이 많아서 가능하면 조금 넣고 싶어 했던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좀 그런 경우가 드문데 그래서 뭐 여기 T절골하고 여기 폐인데 여기만 메꿔주세요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2013, 14년 요 무렵에는 여기 맞는 것도 있고 뭐 양쪽에 요렇게 넣는 경우 한쪽 맞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